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테마로 주식에서 돈 버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딥시크 사태 이후 온 주식 커뮤니티와 유튜브들이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엔비디아 손실로 속이 타고 누군가는 또 다른 대장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잃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한 번의 매매의 승패는 운에 좌우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딥시크와 같은 이벤트들은 매번 꾸준히 반복될 것이고 그 반복 속에서 꾸준히 수익을 누적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패턴을 가져야 하는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떠한 정보가 전파되는 단계를 정확하고 엄밀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의 편의를 위해 5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정보의 원천 소스, 정보를 처음 접한 스마트머니, 정보를 액티브하게 찾는 상위 그룹, 대중적으로 퍼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중간 그룹,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가 퍼진 줄도 모르고 투자하는 하위 그룹,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보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3, 4, 5번에 속합니다. 1번은 이제 내부자 거래 영역에 거의 가깝고 개인이 2번이 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전파도 정보의 속성에 따라 그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실적 발표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가 너무나 자명한 정보들은 이미 발표된 직후 2번에 속하는 초고빈도 매매 헤지펀드나 프랍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이 3번에 속하더라도 기업 실적이라는 정보가 발표된 이후 이에 준하는 방향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실적의 방향으로 오버슈팅이 될 경우 개인 투자자도 오버슈팅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반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연결고리가 자명하진 않아 한동안 비효율성이 남아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날 것의 정보를 여러 단계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 또 정보의 임팩트에 대한 시간 지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는 이 A의 정보를 찾아 헤매면서 4번 정도에서 진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슨 종목 사야 돼? 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유튜브들을 전전하는 행위가 정확히 A4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초고빈도 매매가 성행하면서 A 부류의 정보를 활용한 초단기적인 영역의 시장은 많이 효율적이 되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추세 추종의 재료가 아닌 과매수 과매도가 되었을 때 반대 매매의 재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초과 수익이 나는 정보는 EP, 즉 얼핏 보면 주식 가격이나 종목과 크게 상관없을 듯한 정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깊이 파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들은 보통 지루합니다. 주식 가격이나 종목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효율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정보 예시가 오늘 다룰 이 2가지 보고서인데요. 엔트로픽의 AI와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한국은행의 AI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이 2가지를 다룬 뒤에 다시 이 정보 전파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가지 보고서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몇 달간은 딥시크도 그렇고 매일매일 AI와 관련된 화제가 끊이질 않았죠. 최근에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GPT 4.5와 GPT 5에 대해 언급하면서 AGI가 목전에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겼죠. 저희 채널에서도 AI의 발전에 있어서 병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AI가 미래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요즘은 AI로 인해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GPT의 딥리서치가 나온 이후에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AI와 관련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실제로 AI가 산업이나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량화해보는 연구들은 많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소비자들이 A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데이터를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이런 시도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엔트로픽에서 AI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는 실제 LLM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 분석을 하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의 현재 유니크 유저가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적지 않은 유저들의 유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행태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도 AI의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한국은행은 AI와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지난 10일에 발표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엔트로픽의 연구와 비교해서 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AI가 각각의 특정 직업군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자동화와 증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토메이션은 말 그대로 인간이 최소한의 개입만 하면서 AI가 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오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AI가 활용은 되지만 인간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트로픽은 자사의 클라우드 AI에서 이루어진 400만 건 이상의 대화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것을 미국 노동부의 오넷 직업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보면서 AI 사용의 직업별 분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오넷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하는 36개 직업군, 그리고 그 36개의 직업군이 수행하는 2만 개 이상의 작업들을 AI의 사용 방식과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분석을 진행한 것이죠. 이렇게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보다는 인간의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동화의 비율이 43%고 증강의 비율이 57%라고 하는데, 자동화도 비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추가되는 쪽이 조금 더 높은 비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마냥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는 복잡한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직군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읽기, 글쓰기, 프로그래밍, 비판적 사고처럼 인지적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AI의 활용 비중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흥미로운 점은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득 구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AI는 중고임금 직업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직업과 최고임금 직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사용이 가장 활발한 직업군은 상위 25% 임금 구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90년대의 변화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벨리 펠로우 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5회차에서 90년대를 배울 때 고용 없는 성장 현상에 대해 우리가 분석을 해본 바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정체되는 현상이 시작된 부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고용이 축소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종에서 고용이 축소되었는데, 80년대부터 시작된 PC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주로 일반적인 사무직 같은 중위소득 구간에서 고용이 집중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갈수록 육체노동 아니면 완전 고숙련 전문직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엔트로픽의 연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엔트로픽에서 AI를 많이 활용하는 직군이라고 해서 대체 가능성이나 실업 위험이 무조건 높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90년대처럼 앞으로 직업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AI 활용이 가장 전형적인 직종은 개발자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4년제 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서 AI의 사용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고숙련 노동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죠. 이제 AI 사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체의 37.2%를 차지했습니다. AI가 수행한 작업은 주로 코드 디버깅, 코드 자동 생성, 알고리즘 최적화 등이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 개발자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 디자인, 스포츠, 미디어 같은 콘텐츠 제작이 10.3%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마케팅 측면에서 AI가 광고 카피를 작성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고객 타겟팅 전략을 수립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간의 창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이라든지 학술 연구 등도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반대로 AI 사용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임금 하위 25% 그리고 상위 10% 직업군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고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양극화된 영역에서는 AI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초고소득층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전문직들인데, 외과 의사나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저소득 직군이라고 하면 다양하겠지만 대체로는 육체노동이나 단순노동, 건설업, 요식업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양쪽에서 AI 활용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계 유지 보수라든지 설치, 그 이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대면 협상과 같은 것들에서 AI의 활용이 저조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물리적인 액티비티가 있거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거나 하는 영역에서는 AI의 효용이 아직까지는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트로픽에서는 AI가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고용을 완전히 대체하는 자동화 도구라기보다는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보조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대체로 많은 미디어에서 AI가 인간을 싹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인간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낙관론대로 꼭 전개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연구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앵커가 될 수 있겠죠. 한편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도 AI의 도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한국은행은 AI와 한국경제라는 보고서를 지난 10일에 발표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방금 살펴본 엔트로픽의 연구와 비교해서 보기에 적당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AI의 도입이 한국의 TFP,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을 1.1에서 3.2% 증가시키고 GDP는 4.2에서 12.6%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어떻게 TFP를 증가시키느냐? 한은에서는 AI 도입의 효과를 노동 대체 효과, 노동 보완 효과, 전반적 생산성 향상으로 3분했습니다. 여기서 노동 대체 효과는 AI가 일자리를 직접 대체하는 것인데요. 이러면 노동 수요가 감소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노동 보완 효과의 경우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AI가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러프하게 보면 앞서 살펴본 엔트로픽의 연구에서 오토메이션이 이 대체 효과와 궤가 닿는 면이 있고 오그멘테이션은 보완 효과와 짝지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반적 생산성 향상 효과를 꼽았는데 이것은 AI 도입이 점차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것을 통해 GDP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미래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노동 대체 효과는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노동 보완 효과와 생산성 향상 효과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세하느냐를 따져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제 1번 시나리오는 노동 대체와 함께 노동 보완 효과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는데 노동력 대체가 노동 보완과 상쇄되면서 고용이 그래도 방어되는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노동 보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노동력이 대거 대체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나리오며 3번 고용도 방어되는 가운데 기술 혁신까지 함께 이어지는 시나리오라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을 때 노동 보완 효과만 일어나는 시나리오 1에서는 최종적으로 TFP는 플러스 1.1%, GDP는 8.4%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만 일어난 시나리오 2에서는 TFP는 2.1%, GDP는 4.2% 상승하고요. 양자 모두가 적용된 시나리오 3에서는 TFP는 3.2%, GDP는 12.6% 상승한다고 합니다. 요지는 AI로 인해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일어나겠지만 기존 노동력의 생산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한국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일어나게 되는 성장 둔화를 AI를 통해서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한편 연구에서는 AI 도입이 국내 일자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도 따져보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에서는 AI 노출도와 보완도 개념을 적용하여 직업군을 세분화했습니다. 노출도는 쉽게 말해 AI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AI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보완도는 반대로 AI에 얼마나 혜자가 있느냐, AI의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받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높은데 보완도도 높다고 하면 AI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반대로 AI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으니까 대체될 위험은 높지 않으면서도 업무 효율성은 올라가기 좋은 직업인 거죠. 그리고 노출도는 높은데 보완도가 낮다고 하면 AI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AI로부터 보호되는 부분은 적으니까 대체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출도 자체가 낮다고 하면 AI로부터 아주 안전한 직업이지만 AI로 효율화하기도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 한국의 경우에는 노출도가 높은 직업이 51%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노출도도 높고 보완도도 높은 직군이 24%, 그리고 노출도는 높지만 보완도는 낮은 직군이 27%였다고 합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AI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겠죠. 이제 전자에 속하는 것이 전문직, 연구직, IT 및 데이터 분석 분야, 후자에 속하는 것이 일반 사무직, 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 일부 서비스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엔트로픽 연구와 맥이 닿으면서도 살짝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단순 사무직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문가와 창의적 분석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군에서는 AI 활용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큰 틀에서는 두 연구가 비슷합니다. 다만 엔트로픽에서는 AI가 저소득 직종이나 초고소득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낮고 중상위 소득 직종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반면 하는 연구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AI에 대체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AI에 대체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90년대 이후의 기술 발전이 중위소득 직장인들의 고용을 붕괴시킨 것과 달리 미래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과 반비례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보고 또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AI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설명하기는 길어서 주요 포인트 정도만 요약해보면
AI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낙관론에 가까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도 제언하는데요. 한국은 글로벌 AI 전환을 그럭저럭 잘 따라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적 자본 활용과 노동시장 정책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해고가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편을 하되 그 대신 AI 시대에 맞게 교육 시스템도 개편하고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면서 재취업도 쉽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합니다.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훨씬 불리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AI 시대에 맞게 과감한 전사회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업의 양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정부의 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편의 리포트를 보면서 AI가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시 초반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했던 이야기는 정보 전파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개인들이 찾는 그렇게 주가와 뻔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효율적 시장의 영역이고 이젠 주가와 상관없을 듯한 정보들에 대해 사고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을 인지한 채로 김단태님 채널로 가셔서 김단태님이 드러켄 밀러가 매수한 주식 이 테바에 대해 다룬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청하셨다고 가정하고 그 영상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왜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팔고 테바에 투자했을까요? 저는 이 테바의 복제학 산업이야말로 이 두 보고서에서 말하는 AI로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AI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극대화되는 산업이란 점이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제학 개발 및 대량 생산에는 단순히 AI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서치 단계 외에 많은 인적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테바의 산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할지는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관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산업이 그렇게 AI의 관점에서 유망하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 상태면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논의의 영역이 될 것이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영역이 오토메이션율은 낮고 오그멘테이션율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고를 확장해 나가면 테바가 속해 있는 영역 외에 AI가 오토메이션을 높게 해줄 수 있어서 경제적 해자가 무너질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여정 자체가 바로 수익을 위한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 여정에는 거창하게 무슨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의 10K 사업 보고서 벨리에 가시면 한글화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사업 설명과 리스크 부분을 30분 정도 읽어보되 오늘 두 보고서에서 다룬 오토메이션과 오그멘테이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런 부류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적지만 그 깨달은 사람들 중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이들은 더욱 적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러한 글을 읽고 사고하는 것은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 알지만 그게 보통 본능에 역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죠. 또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건강한지 알지만 그게 힘드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죠. 전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초과 수익을 위한 확률적 우위는 생각보다 얻는 방법이 쉽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쉽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얻는 방법이 쉬운데 절제 우위는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쇼츠, 틱톡, 인스타 등을 통해 도파민의 즉각적인 보상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지연된 보상을 얻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 영상도 아마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시지 못할 것이고 보신 분들 중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은 더더욱 적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런 사고 근력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가 독점되어 가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력과 창의성만 있으면 AI가 영상도 글도 비즈니스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부가 창출되고 생각이 없으면 빈곤해지는 그렇게 생각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을 하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 매트릭스 속에 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깨알 홍보하자면 이러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월가제 구독자 수천 명이 함께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키우고 있는 벨리 플랫폼의 마지막 기수제 모집인 3기가 지난주에 오픈하였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보다 정원이 빠르게 90% 이상 찼기 때문에 이제 몇 주 내로 마감 공지를 올릴 것 같은데 월가지 유튜브가 유익했던 분이라면 인생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